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세미나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활한 세미나 진행을 위해 소지하고 계신 휴대폰을 확인하여 주시고 세미나에 이어 저녁 마찬가지 함께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국민회를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전면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바로 다음은 애국가를 준창하겠습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하늘보다 더 이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운명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먼저 국민시장님을 대신하여 김호섭 부시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경대학교 김동재 총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구민시의회 장세구 부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구민시의회 김영태 의회운영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구민시의회 김남관 시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구민시의회 이지영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구민시의회 장미경 시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구민시의회 이상호 시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구미시의회 소진혁 시의원님 참석하였습니다. 구미시의회 김원석 시의원님 참석하였습니다. 구미시의회 정지원 시의원님 참석하였습니다. 이어서 한국포리텍 구미캠퍼스 황병관 학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구미여성기업인협의회 이효희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대구 출입국 관리사무소 구미출장소 김성원 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구미상공회의소 회장님을 대신하여 김남호 국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구미중소기업협의회 자문기관인 노후법인 세봉 김상현 부동산님 참석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구미중소기업협의회 10대 회장님이셨던 김효 명예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구미중소기업협의회 8대 회장님이셨던 지상근 고문님 참석하셨습니다. 그 밖에도 오늘 많은 분들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한 분 한 분 다 검명하면서 소개드리지 못한 점 너그러이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먼저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구미 중소기업협의회 회장 성원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석해 주신 시의원 및 임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11월 말에 이렇게 소중한 분들을 모시고 제27회 경영혁신 CEO 세미나를 개최하게 되어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는 구미는 오늘 강연주의 방산 반도체 클러스터 사업에 선정돼 새로운 산업 생태계 활성화의 기틀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특히 방산 혁신 클러스터는 2027년까지 총 사업비 499억 원을 투입하여 첨단 방위산업진흥센터 건립, 방위산업 특화개발연구소 운영 등 다방면으로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고, 클러스터가 완성되면 구미가 국내외 방산 소재 부품 시시장을 선점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물론 이에 따른 대규모 경제 활성화 효과가 예상이 됩니다. 이처럼 K방산 대표 도시로 떠오르고 있는 구미는 이미 세계적인 수준의 방산 기술과 생산 능력을 보유한 LIG 네스온과 약 180개의 방산 관련 중소 중견기업이 자리 잡고 있어 지역의 큰 미래 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이러한 중요한 시기에 LIG 네스온의 건조한 전문의를 모셔서 방산 산업과 4차 산업의 혁명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듣게 된 점을 뜻깊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구미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해 주신 김장호 시장을 대신해 오신 부시장님께 감사 인사드리며, 특히 시의회 안주찬 의장님을 대신하셔 오신 시의회에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본 행사에 공동으로 주최하는 경대학교 김동재 총장님께도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모쪼록 오늘 강의를 통해 새로운 사업에 대한 회원사의 경영에 큰 전환점이 되는 계기가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내비 및 회원사 대표 임직원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인사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경호대학교 김동재 총장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시의회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희 경운대학교 산학협력단의 발전과 성장의 모체가 구미 중소기업 협의회라고 들었습니다. 이 점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올해부터 중소기업협의회 정기총회와 CEO 포럼을 경운대학교와 공동으로 주최하게 허락해 주신 송원호 회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함께 해주신 김호섭 구미시 부시장님, 그리고 장대국 구미시 의회 부의장님, 한병관 폴리텍nik 학장님, 김바로 구미상무회의소 국장님, 정일권 순천향대학 병원장님, 김성현 구미 출입국관리사무소 소장님, 이우희 구미 여성경제인연합회 회장님, 김학관 구미시 의원님, 김영태 의원님, 장민경 의원님, 이지연 의원님, 이상호 의원님, 김원석 의원님, 정지원 의원님, 앞으로도 우리 중소기업 협의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좋은 주제로 특강을 준비해 주신 LIG 넥스원의 권종화 전문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 2월 1일 날 대통령께서 구미를 방문하셨습니다. 방문하신 후에 시장님의 리더십과 또 부시장님의 서포트가 오늘의 구미를 이끌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구미는 반도체 특구와 방산 클러스터 사업 지정, 또 2차전지 등 많은 기업들이 구미에 몰리고 있습니다. 경상북도 회의를 가보면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아니, 구미는 20년 전에 나름대로 대한민국 수출 1위 도시의 그 쾌거를 다시 이룰 수 있는 도시다. 경상북도에도 많은 소멸 도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인구 감소에 구미만이 젊은 인구가 제일 많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그 점 우리가 시장님 이하 부시장님 그리고 많은 그 구미시의 공무원분들의 노고에 박수를 한번 보내주십시오. 이번에 다들 잘 아시겠지만 구미가 또 문화 축제로 이 경상북도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에 알려지고 있습니다. 푸드 축제, 그다음에 며칠 전에 있었던 라면 축제에는 대구에서 오는 교통이 완전히 매진된 상태에서 많은 사람들이 못 왔다고 합니다. 저도 참석을 해서 호떡을 잘 굽는 할머니 호떡 한번 먹으려고 2시간을 줄을 서서 기다렸는데 결국은 못 먹었습니다. 정말로 불이 났습니다. 그만큼 앞으로 이 구미가 젊은 문화의 도시로도 그 명성을 알려줄 것 같습니다. 김장호 시장님이 민선관리로 구미시장이 되시면서 또 김효숙 부시장님 구미로 오시면서 그때 새롭게 준비하는 또 하나의 프로젝트가 구미를 교육특구로 만들려고 하시는 일입니다. 저는 2년 동안 교육부를 많이 쫓아다녔습니다. 그래서 구미의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가 대학에 들어와서 일 병행 학습을 한다면 구미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자기개발도 중요하지만 기업에 필요한 인재로 성장시키는 교육 과정을 만들어봐라.
그래서 저희는 이제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런 근로자들이 대학에 와서 학업을 하게 되면 학비가 걱정이 없습니다. 첫 번째는 경운대학이 장학금을 내놓고, 두 번째는 구미시가 내놓습니다. 세 번째는 대한민국 정부가 국가장학이라는 이름으로 장학금을 줍니다. 그러면은 지금 중소기업 협의회에 계시는 회원 사회 모든 근로자들이 대학에 와서 공부를 하게 되면 학비 걱정 없이 공부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저희 경운대학이 구미시 중소기업 협의회와 함께 가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연구뿐만이 아니라 인력 양성에도 맞춤식 교육 과정을 통해서 좋은 인재를 양성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구민시입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구미부시장 김호선입니다. 네,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먼저 좀 양해 말씀을 드릴 때는 원래 이제 시장 일정이 잡혀 있었는데 시장님께서 오늘 한경주에 올라가십니다. 한경주에 올라가시는 이유가 저희가 이제 안경부하고 자체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사업들도 있고요. 내년에 이제 올해 예산이 잡혀서 내년에 추진을 할 건데 녹색 유황 클러스터 사업이라고 해서 총액이 한 500억 가까이 되는 사업인데 저희 기업 산업체들이 많으니까 산업체에서 나는 폐자원들을 좀 활용해서 2차전지 소재나 이런 쪽으로 활용하기 위한 사업을 하청 지으시려고 올라가시고요. 또 하나는 저희 이제 구미 지금 오산단 2단지를 다시 조성 조성 중인데 오산단 2단지에 약간의 환경부하고 약간의 규제 사항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올해 연말에 착공하면 분양도 해야 되는데 그 규제 사항들을 좀 환경부하고 협의하기 위해서 오늘 갑자기 급하게 좀 올라가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리하게 몇 개를 놓고 송구하다는 말씀과 양해 말씀을 같이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이제 제27회 우리 이제 경영성 세미나, CEO 세미나 주간에 시주신 중소기업 협의회 송원 회장님과 임직원 분들께 감사드리고 또 같이 함께 행사 준비 주관해 주시는 김동대 총장님 늘 감사드립니다. 제가 항상 뵐 때마다 학교에 가면 아침에 학교에서 뵙고 또 도의 행사 때문에 올라가면 또 같이 또 뵙습니다. 그만큼 이렇게 활동적으로 드리고 계신데 늘 감사드리고 우리 한경관 학장님께도 늘 지역기업을 위한 인력 양성에 애써주시고 계셔서 같이 감사드리고요. 무엇보다도 오늘 제가 굉장히 반가웠던 게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우리 국민수장 김영 소장님께서 같이 자리를 주셨는데 제가 이렇게 기업 CEO님들 좀 많이 이렇게 뵙다 보니까 늘 말씀 주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인력 부족 문제를 말씀을 많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대학으로 외국인 인력들을 저희가 많이 활용하게 되는데 우리 출입국 관리사무소에서 좀 이렇게 조금 더 열린 것, 적극적인 그런 걸로 해서 저희 기업들을 이렇게 비즈니스 하시는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오늘 특별히 이렇게 오셨으니까 박수 좀 쳐드리고 싶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장님께서 국내 총장님께서 제가 시정 공부를 좀 하려고 했더니 미리 말씀을 다 주시고 하셔서 제가 드릴 말씀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올해 초에 아까 말씀이 되셨지만 올해 초에 저희 방산업 클러스터 사업을 이제 저희 구미시에서 유치하고 또 7월 8월경에 반도체 클러스터 사업을 유치하고 또 최근에 말씀 주셨던 축제들이 이렇게 다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들이 여기 계신 모든 이제 기업 CEO님들 그리고 임직원분들께서 같이 관심 가져주시고 시정에 관심 가져주시고
같이 함께해 주신 그 덕분이 아닌가 생각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더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우리 총장님께서 주셨던 말씀으로 시정은 이거는 내신 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인사 말을 이 정도로 마치고 부탁 말씀 약간 양해 말씀 좀 드리면 시의원님들 많이 와 계신데 따로 축사하시는 분이 계시면 제가 그렇게 안 할 텐데 안 계셔서 회장님께 제가 양해를 좀 드리고 의원님들 잠깐 나와서 일단 와서 잠깐 하시죠. 잠깐 다시 나오세요. 오세요. 제가요 그러겠습니다. 예, 하여튼 의회에서 늘 이제 저희 이제 시장님도 그러시죠. 시장님도 기업하기 좋은 곳이 이걸 목표로 해서 늘 조금 실책을 발굴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계시고 저도 이렇게 저녁에 가끔 이렇게 외국분들 만나서 이렇게 말씀드리다 보면 오늘 분시에서 실질적으로 뭔가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 이런 말씀들을 이렇게 가끔 자주 이렇게 저한테 주시는데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저희도 이렇게 기운도 많이 받고 있고 더 노력해야 되겠다는 그런 책임감도 많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변호가 전문님께서 특강도 해주시는데 바라는데 새로 하고 계시는 이제 국방 쪽의 사업들에서 우리 중소기업분들이 많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회사에서 많이 이렇게 기회를 누려주실 수 있는 그런 말씀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많이 요즘 어렵습니다. 사실 이제 저희가 통계치로 보면 지금 수출 물량이 작년에 저희가 300억 불 정도 국내에서 상당해서 있었는데 지금 전년도 비율로 보면 한 17%에서 18% 정도 지금 떨어져 있는 상황이어서 송구스럽기도 하고 또 이게 너무 이제 전체적으로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또 어려운 시에서 노력하기 위해서 하기에 또 어려움을 좀 많이 있고 이래서 여러 가지로 죄송한데 올해 마무리 좀 잘 되었으면 좋겠고요. 내년에 저희가 또 좀 더 이렇게 현실적이고 좀 실천적인 과제들을 좀 많이 준비를 해서 조금이나마 어려움을 늘려드리고 좀 기대를 가질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앞으로 좀 더 열심히 나가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구미시의회 정세국 부의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 올리겠습니다. 구미시 부장 맡고 있는 장세국입니다. 반갑습니다. 다른 데 잠깐 갔다가 오다 보니까 조금 늦어서 저 뒤에 속옷을 입어서 고개 딱 숙이고 있는데 부시장님께서 우리 의원님들까지 소개를 다 해주시다니 얼마나 고마운지 소개를 하시지도 우리 중간에 그만두시죠. 하여튼 오늘 제27차 경영혁신 CEO 세미나에 오신 여러분들과 함께 이런 자리에 대해서 정말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우리 오늘 그 강연하러 오신 우리 권종환 전문의도 정말 뭐 이제는 지금까지 부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방산정신 클러스터가 유치가 되고 좀 더 K방산의 중심이 국민으로 옮겨질 수 있도록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어려운 환경 속에서 LIG 수원 그동안 전문님 정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좋은 말씀을 통해서 방위산업 관련된 우리 CEO분들이 좀 더 희망을 가지고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좋은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결국은 저희들이 늘 최고로 걸고서 전파하는 것은 중소기업, 특히 소기업, 중소기업이 살아야 대기업이 같이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그게 정말 기업에서 정말 공식화되어 있는데 사실 그렇게 뒤돌아보기가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송원 중소기업 협회 회장님 정말 이런 좋은 자리
함께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부시장이 못한 얘기 제가 잠깐만 시간을 얻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실은 우리 안주찬 회장님께서 오셔서 여러분과 함께 이런 좋은 자리 축하를 해주셔야 되는데 새로운 방송국에 지금 녹화 중이십니다. 그래서 자리가 조금 늦게 끝나셔서 저도 제가 대신해서 이렇게 올라왔다는 소감한 말씀을 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저희에서 우리 김영태 우리 위원장님을 포함해서 제가 보이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상호 의원님 빨갛게 지금 복장을 하고 계시고 장미애 의원님, 김남관 의원님, 소진희 의원님, 김원석 의원님, 외정기 의원님, 이전 의원님까지 이렇게 함께 여러분들하고 같이 자리를 했습니다. 오늘 끝까지 좋은 강의 잘 청취하고 저는 한 가지만 좀 말씀을 올리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경호대 총장님하고 우리 저희들 지역구에 있습니다. 폴리텍니크하고 학자님과 같이 계시는데 저희들은 지금까지 구미가 정말로 50년 넘게 이렇게 공단이 조성이 되어서 모공단까지 대한민국 유일하게 국가산업단지 5개를 가지고 있는 구미에서 정말 기업하기 좋은 환경, 결국은 그게 제가 봤을 때는 구미시와 구미시의회가 행정 규제를 조금이라도 좀 간소화시키고 모습으로서 가능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앞으로 시의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부족함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면 김호선 부시장님하고 같이 노력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만들어가는 일조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인사 간략하게 올리고 내려가겠습니다. 오늘 하루 행복하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이 보내주신 축전 낭독이 있겠습니다. 축전 제27회 경영혁신 CEO 세미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4차 산업시대를 열어가며 지역의 발견 미래를 위해 건설적인 자리를 마련해주신 사단법인 구미중소기업협의회 송원호 회장님과 경운대학교 김동재 총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강연을 준비해주신 LIGX1 권정화 전무님께 감사드립니다. 지역의 방위산업과 4차 산업 발전을 도모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시길 바라며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의 충만한 행복과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2023년 11월 22일 국민의힘 당대표 비서실장 국회의원 우자근. 법인 구미중소기업협의회와 경운대학교가 공동 개최하는 제27회 경영혁신 CEO 세미나를 시작하겠습니다. 금일 세미나는 방위산업과 4차 산업혁명이라는 주제로 LIGX1 권정화 전무님께서 강연해 주시겠습니다. 권정화 전무님께서는 LIGX1에서 생산되는 탄도탄 요격미사일의 최고 책임자로 지난 22년 아랍에미리트와의 4조 수출 성과 등 많은 업적을 남기셨고 향후 구미에서 생산되는 무기체계가 전 세계로 수출이 되도록 노력하시는 수공장이시며 구미가 유도무기, 감시정찰 분야 전국 생산 1위 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화면 나오기 전까지 잠시 인사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LIGX1 PGM 생산본부장 권종화입니다. 반갑습니다. PGM 생산본부, PGM이 뭐냐 궁금하신 분들 계실 텐데요. PGM은 유도탄 미사일을 생산하는 곳입니다. 저희 회사는 C5A라고 하는 레이더와 독진자기를 생산하는 생산본부와 또 유도탄을 생산하는 생산본부 이렇게 두 개 체계를 지금 현재 구매해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우리 중소기업협의회 성모님께서 말씀하셔서 월척결에 나오게 되었는데 이 한 분 한 분 모두 대단하신 분들이고 또 CEO들과 임원분들 오셨는데 오늘 무슨 말씀을 드릴까 이런저런 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제는 지금 방위산업과 4차 산업혁명인데, 우리 그 중주기업 협의회 주관이니까 제가 이제 어쨌든 무기 체계를 하고 있는 회사 입장에서 같이 어떻게 좀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도 참 앞에 우리 초대해 주신 우리 그 송로 회장님과 우리 장태국 의장님 또 부시장님 감사합니다. 김도재 총장님 외에도 많은 내용기 관계들도 오늘 시원들께서도 바쁘신 어른 할때 오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비록 한 50여 분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 방위산업에 대해서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화면 뜨면은 그 강의를 진행하기로 하고요. 그냥 알고 있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미시장이 또 많은 또 시의 의원 덕분에 이제 그 방산행식 클러스터, 혁신 클러스터를 따고 상품화에 또 이제 반도체 특구로도 되고 있는데 이 방위산업 뭔가 되기는 됐는데 이 말씀을 들어보면 피부에 와닿는 게 없다. 구미에 전 국방기술 품질은 지금은 국기원에서 세운 국방배치센터가 있고 많은 기업들이 거기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박상혁신 클러스터에서도 많은 우리 중소기업들이 가입이 되어 있는데 또 불구하고 아직 많은 기업들이 이 방산 우리 혁신 클러스터로 도시가 되었는데 우리 이런 중소기업들이 할 일이 뭔가 이런 고민들이 좀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방산이 민수와 어떤 차이를 가지고 있고 방산을 하려면 뭘 해야 되는가 뭐 이런 부분들을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4차 산업혁명은 뭐 여러분들이 다 전문가시라서 그냥 간단히 말씀만 드리고요. 오늘 좀 더 이 방위산업의 어떤 비중을 좀 더 넣어서 같이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으로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좀 지금 요즘 또 K방산이 굉장히 많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작년에 수출을 해서 7조 원을 했고요. 원래 한 22조, 25조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최근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또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으로 이 방산에 대한 또 국방에 대한 그런 관심이 더 높아지고 있는데 우리가 들을 때 방산이 무엇인가 같이 한번 들려보겠습니다. 혹시 이걸 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지만 대전에 육해공군 본부가 있는 대룡대에 가면 이 비스가 있습니다. 이게 제가 직접 찍어가지고 오늘 한번 같이 공부해야 되겠다고. 그래서 평화를 원하면 전쟁을 준비하라. 결국 우리 방산이 어떤 나라 위기 상황이 되면 더 소중하게 느껴진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한 2페이지 정도 저희 회사만 잠시 말씀을 드리고 오는 것 같습니다. 제가 원래 오늘 동영상도 좀 준비를 했는데 뭐 이렇게 보안 관계상 또 시험 관계상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상당 부분 제가 센서를 들고 보니까 저희 회사 계신 분도 계시고 저희 회사도 일을 하고 계신 분도 계시고 또 저희 회사가 워낙 오래 문이 있다 보니까 뭐 웬만한 분들 다 아실 거라고 저희 회사가 1976년에 경전병밀 공급주식회사로 창립이 되어서 지금 47년, 48년 정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LG 정밀을 바뀌었다가 LG 노텍으로 저희들 통화되었다가 2007년부터 이제 LRT 수준으로 방위사업부만 LG그룹에서 나와서 지금까지 회사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가 하는 일이 이렇습니다. 보통 우리가 방산의 무기체계는 표적을 감지하고 표적이 아군인지 적군인지 식별하고 그 다음에 그걸 때릴 것인가 말 것인지 판단하고 타격을 하는 이런 순서대로 되어 있고 대부분이 이런 프로세스에서 무기체계를 갖춰줍니다. 인공유전부터 함정, 소총까지 그런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고 여기에 저희 회사가 대부분 표적을 탐지하는 감시정찰 체계 다음에 식별을 위한 또 지휘통제통신 또 항공전자, 또 정밀타격, 미래전, 전자전 이런 다양한 분야의 사업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시정찰로 레이더 위성, 또 전자광학, 또 수중감시, 그다음에 포격 통제, 위성 지상, 전투체계, 여러 가지 유도탄은 배지 대항 대공, 또 잠대지 다양한 미사일 개발 생산하고 있고요. 그럼 저희들이 직접 항공기를 하진 않지만은 T-50이나 수조원에 들어가는 항공전자장비, 핵심전자장비를 개발 생산하고 있고, 또 앞으로 전자전자장비, 또 미래를 위한 레이저, 요즘 하고 있는 사이버 미를, 또 생체 로봇, 또 무인화 로봇, 이런 것들을 지금 개발 중에 있습니다. 지금 영화를 많이 보셨지만, 10대 지금 무기 체계는 굉장히 융복하게 되어서, 오늘도 잠시 저희 학교에 육군 강경 학교적인 곳이 있는데, 요즘에 무기는 이제 4차 산업혁명과 결국 이게 멀지 않은 게, 예전에 비행체는 비행체, 폭탄이면 폭탄이 그랬다면, 이제는 비행체와 폭탄이 하나로 돼요. 그런 곤충 로봇, 또 팔에서 발사된 미사일, 이런 것들이 융복합되어서 개발되고 있습니다. 이제 방위산업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사 생활을 원래 34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R&D나 또 개발 설계, 품질, 또 생산 기술 이런 여러 가지 경험을 하고 지금까지 보고 있고요. 방위산업에 대해서 같이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방위산업은 잘 아시다시피 국가방위라는 키워드가 들어가고요. 그다음 무기체계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정부 주도라는 세 개의 키워드가 들어갑니다. 방산 민간이 하진 않고요. 뒤에도 나오지만 방산은 정부와 무기업체, 그러니까 방산업체의 쌍방향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고객이 정부밖에 없고, 정부도 물론 지금 현재 국내에 등록된 방위산업체가 80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80개 있지만 각 무기 체계들을 다양하게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함정이면 함정, 전투기면 전투기, 탱크면 탱크, 거의 독과점 체제로 유출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이 모든 것들이 정부 예산으로 진행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방위산업의 효과는 아주 기본적으로 자주 국방에 대한 부분, 최근에 여러 가지 국제 정세를 보면 더 이 자주 국방이 절실히 느껴지는 거고, 그 다음에 나라가 힘이 있으면 국가적 주도권, 또 국가 위상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지금 미국, 러시아, 프랑스, 영국, 이걸 보시면 그렇고요. 다음 이런 방위산업으로 인한 두 가지 경제 효과가 상당히 많다. 다음에 군사나 민간 기술이 서로 스피노프에서 군사 기술이 민간으로 가고, 민간 기술이 군사로 가고, 이런 부분. 그 다음 첨단과 지자사이다, 이렇게 보시겠습니다. 이 방위산업이 일본, 저도 이제 여기 오래 있고 많은 분들과 교류를 해보면, 우리도 방산 좀 합시다. 그런데 방산이 오늘 들여다보시면 굉장히 진입 자격이 높은 산업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다양한 반도체나 이런 것들도 대규모 시설 투자가 일어나지만, 방산이 기본적으로 작은 무기체계, 예를 들면 우리 소총부터 또 대형 무기체계, 미사일이나 전투기 이런 것들 보면 개발이 10년, 보통 10년 정도 걸립니다. 우리가 핵심 연구 개발, 그 다음에 응용 개발, 탐색 개발, 체계 개발해서 전력과 평가까지 무기 소형을 빼고 개발을 시작해서 완성될 때까지 빠르면 5, 6년, 길게 10년이 걸립니다. 지금 양산되는 무기는 10년 전부터 개발을 착수했다고 보셔야 되고, 그 10년 전에 소요기획이 예산이 많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생산 10년, 보통 생산을 더 짧게는 5, 6년, 길게는 10년 합니다. 그 다음에 운용 30년. 이게 무기가 한번 개발돼서 대체가 되면 정비를 통해서 30년 혹은 그 이상, 이 무기체계의 사이클은 50년이 된다고 보시면, 그러다 보니 한번 지정을 하지 못하면 중간에 들어오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그게 지금 보니 장기간의 연구개발이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떤 고대 기술이나 정결성이 있는 첨단 기술이기도 하고, 또 기술이 모든 산업이 다 마찬가지지만, 특히 방사는 창과 방패 싸움이 계속 이어집니다. 내가 뚫고 너는 맞고, 그러다 보니까 뚫는 쪽도 계속 연구개발을 해야 되고, 막는 쪽도 계속 연구개발을 해야 되고, 그래서 그런 기술 진보를 위해서 어림없는
연구개발 이루어진다는 거가. 그 다음 대규모 투자 부분이에요. 이게 개발과 생산에 예를 들어서 어떤 무기 체계를 한 5발을 만든다. 한 달을 만든다고 해도 그 공장과 개발이 필요하다. 뒤에 나오겠지만은 민수는 휴대폰이든 우리가 TV든 뭐 자동차든 많이 생산해서 이익을 많이 남겨야 거기에 부가가치가 있는 건데요. 반사는 필요하면 한 대도 만듭니다. 10억이들도 만들고 100억이들도 만들고 꼭 필요하면 1000억이들도 한 대만 필요하면 한 대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경제적 이익과 관계없이 목적에 더 비중이 많은 그런 사업이다 보니까 대규모 투자가 일어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어떤 유사시 문제도 있고 또 계속 운영 유지를 해야 되니까 이런 고정비 부담이 많이 든다. 이 건물의 문제는요. 그 건물에서 개발하고 생산이 끝났지만 정비를 하기 위해서 또 최소한 20-30년 그 건물을 유지를 해야 되는 그런 또 특징이 있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이제 정부 주도 사업이고 또 국가 막을 목적 이게 이제 조금 특이한 사항이 정부의 지원 규제 이 매출과 마진이 일정 부분 보장되는 사업이라고 되는데요. 이게 지금 내전자라고 해요. 이게 지금 정부에서 모든 효과를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력이 뭐 노무비 이런 것들을 다 정부에 제출을 하고 감독관의 그 지휘하에 감독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그 작부가 정부로 fund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정부 규정에도 방사능 매출이 매출 이익이 몇 프로에서 몇 프로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더 받고 싶어도 못 받고 그러다 보니 민수처럼 이렇게 갑자기 어느 날 이렇게 매출이 급성장을 하거나 이익이 영업이익이 갑자기 많이 나거나 그런 구조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제 꾸준하게 또 반대적으로 국가 전력의 획득 계획에 의해서 또 5년, 10년간 장기적인 또 매출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반대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쌍방향 독보적 아까 말씀드렸고요. 예, 여기 이제 앞에 저희 조건인데요. 국가가 유일한 주도자다. 그리고 생산 물량이 만들고 싶어도 못 만들고 또 우리가 만들고 레이더는 뭐 1년에 한 대인데 레이더는 뭐 함정용 레이더는 함정 대수만큼 만듭니다. 그러니까 수량이 정해져 있고요. 또 육군에 쓰이는 레이더는 육군의 기지만큼만 레이더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항상 물량이 한정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고 항상 소요 계획에 의해서 물량이 결정이 되고 물량이 만들어진다. 그런 또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는 여기 보면 투자기간이 대신에 회의 기간이 내가 투자만큼 이걸 다시 회수를 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최소한 무기 이런 체계를 개발하면 10년이 걸리면 건물이든 장비든 그걸 투자를 하고 내가 그걸 다시 회수하는데 10년 이상 걸린다. 그러니까 내가 투자한 만큼 그래서 민수처럼 원래 휴대폰을 대박이 나면 6개월만 돈을 벌고 6개월 동안 이익을 얻는 이런 구조는 아니다. 그래서 장기간의 어떤 그런 훈련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말씀이고 3일 요구 성능하고 적기 공급 지질 요소하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니까 민수는 가격이 어떤 이게 우선하지만 이건 성능이나 또 공급 필요할 때 건물도 있어야 된다. 다음에 운영, 유지를 위해서 생산 완료 시설, 투자 완료 위해서 시설을 유지해야 된다. 또 이 우리 막상 특징이 보안에 대한 부분입니다. 제가 오늘 오는데 자료를 가지고 오는데 사실 좀 보안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를 보여드리고 싶은 게 많은데 좀 못 가져왔고요. 사소한 것도 밖에 나가면 다 보안 자료이기 때문에 특히 보안이 유의해야 된다는 말씀드립니다. 간단하게 박사가 민수 차이를 한번 들다 보면 투자나 제품 이렇게 이게 자세히 한번 보시면 다 설명은 안 되겠지만 굉장히 많은 대비적인 차이가 있어요. 이게 투자를 할 때 어떻게 할 거냐, 그 다음에 제품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들이 민수를 바라보는 시각과 방산을 영위하는 이런 관점들이 굉장히 많이 다르다. 방산은 결론적으로 필요하면 안 됩니다. 돈이 얼마나 들든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그게 가장 큰 제가 보기에는 민수의 큰 차이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투자
또 해임 기간이 길다거나 뭐 보완이 필요하다거나 또 기준보다는 뭐 정부의 어떤 그런 또 목적에 부합해야 된다든가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거기를 시발적으로 해서 이 다양한 인수와 방산의 그 구분이 되어야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제품도 목표가 기업의 이윤과 어떻게 보면 이익의 추구라면 방산은 성능이 우선이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걸 위해서는 모든 투자를 다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런 생산자 연구기관도 잠단지 뭐 민수 사업이 휴대폰이나 TV나 이런 것들 뭐 라이프 사이클이 뭐 6개월 길어도 1년을 못 넘기 대비해서 이런 무기체계들은 뭐 몇 년, 몇십 년 동안 그 생산이 계속 이루어집니다. 물론 그게 성능 개념이 되지만은 앞으로 개발되면은 오랫동안 연구와 생산이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되고요. 구매를 보면 구매적인 특징이 여기 보시면 납기나 구매자 선정 가격, 뭐 계약 이런 게 있는데 민수사들이 많은 부분이 전쟁 계약에 대해서 민수사들은 개발하는 업체와 수익 계약 형태로 많은 부분이 이루어집니다. 이게 또 민수사는 다른 어떤 또 차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건 뭐 복잡한데요. 어쨌든 오늘 참고로 그냥 제가 무기체계 물리에 대해서 좀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말과 부분은 저희 에라리 내성이 직간접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무기체계가 한 8개 정도로 이렇게 이건 방사 규정에 분류 기준이 있습니다.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지휘통제 통신 무기체계, 그다음에 장치정찰 무기체계, 또 지휘통제 무기체계 안에는 여러 가지 이렇게 통신 장비를 나눠져 있고, 장치정찰은 전자전, 레이더, 뭐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나눠져 있고, 그 전자전 장비나 이런 것들 좀 생각하시는 분 있다면, 전자전 장비는 이제 적의 레이더나 미사일을 레이더를 물을 탐지하거나 미사일을 쏘면 그 무력화시키는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투기에 전자 장비를 달고 있다면 상대의 전투기나 뭐 지상에서 미사일을 발사하면 그걸 탐지해서 또 강력한 그 전자탄을 해서 그 미사일이나 레이더를 결합시키는 그런 것들. 이게는 이렇게 보면 다 함정에도 있고 공군에도 있고 육군에도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큰 덩치를 하는 걸 플랫폼 사업이라고 하고, 이제 여기 들어가는 핵심 부품들을 하는 사업들인데, 저희들 여기 들어가는 거 대부분이, 뭐 전자전 장비는 저희들 체계를 하고 있지만, 또 레이더, 전자광 이런 거는 또, 한국이나 이런 데 들어가는 거는 또 저희들 부품으로 참여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다음에 기동무기체계, 함정무기체계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또 기동무기체계는 전차부터 지사무기체계, 그 다음에 항전무기체계는 수산업에서 잠수함 무기체계 이렇게 되고, 오늘 제목에서 보셨지만 4차 산업혁명의 결국은 가장 큰 특징이 어떤 정보통신의 융합이고, 그게 방산에도 그대로 드러나서 요즘은 이제 앞으로 미래 우리가 방산혁신 클러스터가 무인전투 체계를 주장을 하고 있듯이 이제 이 전쟁 환경은 전투는 무인 차량이나 로봇이 하고, 이제 그거를 통제하는 시스템은 인간이 하는 그런 시대로 아마 머지않아 변모가 됐고, 지금 전쟁하고 있는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뭐 이런 걸 보더라도 상당한 부분이 무인 전투 체계로 지금 이동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MT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과 무인 그런 한 팀을 한다고 했고, 지금 많은 부분이 고전적인 그런 우리 그 전투 방식에서 무인 로봇 쪽으로 좀 많이 넘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항공, 그 다음에 화력. 저 빨간색에 있는 것은 이제 저희 회사에서 핵심 부품을 공급을 하고 있는 걸로 생각되어 있습니다. 일단 화력 무기체계, 방어체계, 고등학교 무기체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내년도에 우리나라 국방 예산입니다. 우리나라 내년도 예산은 657조 정도 되는데, 국방 예산이 한 60조 정도 됩니다. 이 중에서 옆에 보시면 이제 전력 운영비하고 방위력 개선비가 있습니다. 그러면
글씨에 적어놨습니다만 이 국방 예산 60조 중에 이게 잘못됐습니다. 전력운영비가 42조입니다. 그죠? 좌측 하단을 보시면 되는데 전력운영비가 42조고 방위력 개선비가 약 18조 정도 됩니다. 60조 중에 42조는 우리 50만 대군이 먹고 쓰는데 사용하는 인력, 병력 유지, 그 다음에 급여, 각종 부대 운영, 기타 등등의 거의 한 70% 가까이를 42조 정도를 우리가 전력 운영비에 쓰고요. 나머지 무기를 개발하거나 사거나 또 해외에서 도입하는 비용은 약 18조 정도 방위력 개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면 무력 전력 전형을 위한 무기 체계 및 연구 개발. 그러니까 저 한 18조 정도를 가지고 우리나라의 89개 그런 그 방위사단체 또 거기에 같이 일하시는 많은 우리 중소 전문업체들이 지금 가고 있는 상태인데 그럼 저기 17조 8천이 다 우리 거냐? 그건 아닙니다. 17조 8천원 중에서 해외에서 도입하는 또 무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그게 꽤 많았는데 최근에는 한 18조 중에 국내 무기 소유를 한 80% 이상을 하고 그 다음에는 해외를 하겠다. 국내 무기 구매를 우선하겠다. 국내 무기 연구에 우선하겠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한 17조 8천억, 18조에 한 80%가 13, 14조 정도가 국내에 풀린다. 실질적으로 2020년에 국내 89개 방위사업체 매출이 한 15조 정도 되었습니다. 그거는 당해년도 방위력 개선이 그 정도 안 됐지만, 전년도부터 넘은 거 포함하면, 그러니까 한 4, 5조 정도가 국내에 연구개발이나 또는 생산에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럼 여기 한 14, 5조에 원래 우리나라가 방사한 매출이, 수출이 한 25조가 목표인데, 지금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20조를 혹시 한 40조? 한 3, 40조 정도가 우리 나라의 무기시장이다, 방사시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나마 수출이 많이 최근에 기업적으로 늘어나서, 수출사업 20조가 넘지, 어제는 사실 국내 이 시장은 사실 큰일 났습니다. 10몇 조를 가지고 굉장히 많은, 이 중에 80억 중에 대기업으로 분류된 방위사업체가 27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LR에서 현대로템, 또 한국우주항공산업, 이렇게 또 대우조선해양, 또 HD 현대중공업 이렇게 하면 그 대기업들이 전체의 한 80, 90% 이상을 매출을 가져오고 나머지 또 그 외 중견업체들이 가져가는 이런 시장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국내 시장의 파이가 너무 작기 때문에 우리가 수출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지금 수출이 사실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 대통령께서 사우디도 갔다 오시고 올해는 사우디 무기 수출을 했지만 그것도 아마 성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 외에도 우리가 해외에 많이 수출하지 않으면 결국 국내 시장이 굉장히 작다. 해외 수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이제 또 퀘스천이 오는 거죠. 그러면 해외 우리가 K강산이 최근에 언론에 보셨지만은 경쟁력이 있는 게 가스비라고 합니다. 아주 품질이 최근에 개발된 무기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품질은 아주 높은 편이고, 가격은 아주 합리적으로 책정되어 있다. 그 다음에 굉장히 빠른 납기. 보통 해외는 무기를 계약하면 3년 4년 걸립니다. 우리가 작년 3월에 폴란드하고 K9 자주포하고 K2 자주포를 계약하고 작년 가을에 받았어요. 그 정도로 납기가 빨라. 한국도 납품을 받았습니다. 어쨌든 그런 많은 정부의 지원 정책에 힘입어서 지금 방산이 발전하고 있다고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 비전에 대한 메리트, 또 한국 제가 이제 해외에 저희 생산 또 공장도 있어서 해외에 가보면 한국 사람들에게는 그 건면성, 성취 이런 것도 굉장히 이미지가 좋습니다. 우리는 언제까지 한다고 하면 딱 합니다. 근데 사실 다른 선진업체나 또 큰 국가들은
사실 그들의 어떤 또 문화나 이런 것들이 있고 우리가 같이 알아서 우리가 밖에 나가면 굉장히 한국이 굉장히 대접을 받는 그런 편인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은 이렇게 형성되어 있고요. 그래서 국방 예산은 거의 매년 4억 불씩 증가하더라고요. 이게 작년짜리다 보니까 원래 59년에 61조였죠. 여튼 이렇게 방위력 개선과 국방 예산은 계속 증가를 한다. 이게 이제 방산 수출 현재 규모입니다. 보면 우리가 70억 달러, 작년에 200억 달러, 올해 250억 달러 가져가고 있는데 뒤에 나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수출이 8위 정도 됩니다. 8위라고 해봐야 사실 1위하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여기 미국과 러시아와 프랑스와 중국이 전 세계 무기 수출의 한 4분의 3을 차지한다. 75% 정도. 전 세계 무기 시장이 한 2조 4천억 불 정도 된다고. 2조 4천억 달러 정도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게 대부분이 가져가고 우리나라도 많이 한다고 하지만 실제 보면 3%도 채 안 되는 아주 미미한 한 20조를 해도 3%도 안 되는 전체 2조 달러니까 어마어마하죠. 대부분 아직도 미국과 러시아와 프랑스, 중국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거꾸로 더 상명할 수 있는 기회는 많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방산이 어떻게 무기가 획득 절차를 거치는가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보면 아시겠지만 방위사업청에서 기준을 해서 방위사업청이 무기의 조달 그리고 획득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정부기관입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 조달 본부하고 기타 군에 있던 부문들이 합쳐져서 사업청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산에 대한 통제 여부는 국회, 또 국방부에 대한 여러 가지 국방 정책, 또 소유 결정에 대해서는 합참에서 진행합니다. 나머지 저희들이 방사청하고 계약을 해서 계약을 하거나 공개를 하는 부분이 연구를 하거나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연구개발은 국가의 이 주도로 대부분이 지금까지는 ADB 국방과학 연구소로 1970년에 생겼습니다. 68년에 김신조 무장공비가 청와대 인사를 넘어오고 나서 박정희 대통령이 오늘도 자주적으로 무기를 개발하자 이렇게 해서 1970년에 국방과학 연구소가 생겼습니다. 그로부터 지금까지 대부분의 무기 체계는 정부 주도 개발 사업을 해서 정부에서 주도적으로 개발하고 방위산업체가 시제업체로 참여하고 또 양산을 하는 그런 구조로 지금까지 진행해왔습니다. 그런데 현 정부 들어서 좀 많은 부분이 업체 주관 사업으로 많이 변화가 됐고 저희 회사도 원래 130mm 유도 로켓을 저희 주관으로 개발하는 그런 사업을 수주를 했고 노예 연기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런 방위 사업, 무기 개발이 다 비밀이었어요. 그래서 다 이제 정부에서 주도를 하고 업체는 정부에서 이렇게 요구한 대로 만들어주고 양산하는 거였다면 지금 이제 이런 부분들이 많은 방산에 있어서 비밀 사업, 그러니까 일부의 보안 사업을 제외하고는 많은 부분이 이제는 이제 업체로 이관이 되어서 업체에서 이제 주도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마련되었습니다. 네, 방위력 개선사업은 앞에 말씀드렸으니까 간단히 넘어가겠습니다. 그 중요한 것은 모두의 국가 재능이 되고 싶은 세금으로입니다. 그 다음에 사용자 부분입니다. 여기서 많은 우리 일하시는 분들이 오늘 분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개발한 이런 무선 통신 이 기기는 비화 기능도 있고 통달도도 그렇고 통신 대역도 깨끗한 왜 안 쓰냐 이 부분에 있어서 참 좋겠다. 아직까지도 그게 어떻게 됐다는 이야기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방사는 주문자 방식, 즉 소유권이 필요로 해야 이 부분이 쓰는 방식이에요. 그게 최근까지 지나오다가 몇 년 사이에 뒤에 나옵니다만 여러 가지 신속 시공 획득 사업이라든지 다양한 형태로 해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술을 군에 접목시킬 수 있는
이제 반경은 말이 되었고 일부 진행하고 있지만 아직도 민간이 가지고 있는 기술을 방산에 그대로 가져다 쓰기에는 여러 가지 협격 절차, 검증 시험 평가 절차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가장 어떤 부분은 이 민간이 개발한 어떤 제품은 방산 제품보다 훨씬 더 탁월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 부분들이 이 군의 여러 가지 절차상, 시험 평가, 전력화 이런 단계를 거쳐야 되다 보니까 진입 못하기 굉장히 높게 느껴지고 실제 안타까워하시는 분들이 주위에도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통상적인 통상적인 관리력 개선 사업의 전체적인 그림입니다. 그래서 구매를 할 것이냐, 개발할 것이냐, 건축이 혜택 형태에 따라서 두 개가 있는데 이거를 국내에서 살 수도 있고 해외에서 살 수도 있고 아니면 개발할 것이냐는 게 결정이 되면 구매를 한다면 국내냐 국외냐 뭐 이런 부분에 또 판단이 있고 또 국외 국내 같으면 G2B를 할 거냐 뭐 G2G를 할 거냐 이런 또 대학 당사자는 부분이 있겠지만 우리가 하고 있는 대체적인 무기체계 개발이나 획득 절차 밑에 있는 이 노란색 그 태그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기체계하고 기술 개발할 때 여기에 어디에 들어갈 것이냐에 따라서 이 무기체계가 개발되어서 양산이 되어서 운영 못할 때까지 같이 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되게 힘든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대부분 보면 우리가 국내 연구개발을 하고 지금까지는 정부 투자 연구개발, 국가 연구가 연구개발 제일 위에 단계가 지금까지의 방산의 대부분의 형태였습니다. 그러니까 국내 개발한다면 정부 투자 개발 이 대부분이 많은 비용 들어가고 하나의 무기 체계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조그마한 통신 장비부터 또 어떤 전차나 또 미사일 체계까지 적게는 몇십 년, 많게는 개발력이 몇백 명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도 1년이 아니고 수년간에 몇백 명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사실 민간 업체로서 그만큼의 개발 인력과 또 비용을 투자를 하기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 조건이 어려운 환경이 있어 지금까지는 대부분 우리 국가과학연구소 주도로 개발을 다 그게 사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 투자 개발이 국가연구가 연구 개발이는 제일 위에 있는 이런 목표를 가다가 지금 이 노랗게 이런 업체 주관 연구 개발로 많은 부분이 지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실제 하나도 그렇고 제 일화 중에서도 그렇고 이런 업체 주관 연구 개발 사업을 지금은 많이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외에 뭐 여러 가지 이제 무기 체계 개발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를 있다고 보실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소유분, 합청, 방사청, 방사청 소유분 이렇게 소유분에서 소유제에 대해서 제일 밑에 군에다 신도거기까지는 이러한 여러 가지 예산 편성에서 개발에 필요한 단계를 만들어주고요.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저 연구개발의 핵심 연구개발, 기술 연구개발에서 무기체계 연구개발이 무기체계 연구개발이 완료된 시점이 시험평가를 지나서 교육과 목록까지 되는 시점입니다. 저 교육과 목록가 되는 시점까지가 적게는 5년에서 7, 8년, 10년씩 소요가 되다 보니까 굉장히 들어오기 어려운 그런 환경이고요. 그래서 홍준인 정사격시험 요즘 이제 최근에 생긴제도 전략과 평가를 해서 이제 군에 이거 사실 이 밑에 지금 안 보시면 이 계단 밑으로 내려가면 저 전기란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할 때 한 30년 정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이제 뒤에 나오는 기초연구, 응용연구, 시험개발, 탐색개발 여기에 어디가 들어가야 이 무기체계 개발에 같이 들어와서 개발도 하고 양산까지 가는데 사실 많은 중소 기업들이 저 단계에 보기가 쉽지가 않은 상태입니다. 물론 무체계 업체에서는 그런 다양한 최대로 이제 전체 체계만 이제 대처를 하고 나머지 거기 들어가는 중요한 부품들은 다 중소기업에서 전문화된 업체에서 개발을 하기 때문에 가치는 하고 좀 신규로 들어오는 것들이 굉장히 어렵다. 뭐 이런 관점에서 좀 말씀드렸는데요. 뒤에 최근에 생긴 여러 가지 정부 지원 사업을 보면 돌아올 수 있는 기회나 여지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어떤 부분 잘 몰라서 그렇고 어떤 부분은 또 해도 잘 안 돼서 그런데 이걸 계기로 오늘 여기 박정식 글을 보신 분 계신 거예요. 다양한 제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제도 보는 관점에서는
그 어느 하나의 제도에 들어가 보면 그 부분을 따라가면 이 방사 시장에 할 수 있는 역할들이 분명히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정부 지원 사업 몇 가지 말씀드리고 먼저 국가연에서 현재 하고 있는 다청구하고 있는 이런 성능 계약 사업 있습니다. 이 앞에는 무기체계는 개발부터 시험평가까지 개발하는 단계다. 지금은 그거와 별도로 중간중간에 있는 다양한 제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굉장히 복잡한데요. 일단 제가 간단하게 좀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능 계약의 PP라고 하는 기존에 쓰고 있는 무기체계를 개량하는 사업. 이거는 또 무기체계 개발과 별도로 진행되고요. 경미한 성능 계약. 그다음에 최근 생긴 현존전력 성능 극대화 사업, 또 ACT 과제. 이런 것들은 아직도 제도를 모르시기도 하지만 대부분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장비들을 더 개량 개선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잘 또 진입하시기가 쉽지는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국가연에서 진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지원 사업들 중에 최근에 패스트트랙으로해서 2년 전에 아마 새로 만든 사업입니다. 신속 시범 사업하고 신속 교육 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국가연에서 보면 신속 획득 기술 연구원, 또 인문협력진흥원, 또 방위청의 전자기술 사업장 뭐 다양한 부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하고 있는 사업들이고 신속 시범 사업이나 신속 교육 사업은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아직도 시험 평가까지 끝난 사업이 남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한번 노크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신속 교육 사업은 민간 기술을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제도로 지정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런 민간 기술 활용하거나 혹은 현재 기기 완료된 민간 제품을 활용하는 그런 제도로 지금 일단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민간 기술 협력 사업, 미래 도전 기술 이런 제도도 있습니다. 다음에 우리가 국기연 국가기술진흥연구소에서 국가기술진흥연구소는 국가기술 품질에 있다가 한 2년 전에 독립된 기관입니다. 그때 예산이 한 몇 조 정도 되고요. 이 부품 국산화에서 한 1,900억 정도의 예산을 올해 23년 기준으로 가지고 있고, 제가 R&D가 아닌 또 그 이후의 공중에서 봤을 때 그래도 우리 그 중소기업사들이 그래도 진입하기 쉬운 이런 어떤 제도가 이런 부품 국산화가 아닌가. 물론 이것도 우리 다 기업들이 어떤 개발 능력을 가지고 있을 때 해당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대부분의 우리 기업체들이 그런 R&D 능력이나 조직을 갖고 있지 않다 보니까 대부분 사용, 그러니까 도면이 다 된 것들을 만드는 그런 역할, 그 정도까지 또 하시는 기업들이 많이 있고, 자체적인 R&D 능력을 가지고 국내 소요에 맞춰서 국산화, 이 부품 국산화에도 종류가 또 하위 종류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백신 부품 국산화, 수출 부품 국산화, 또 그것도 다른 무기체계 개발 기타 등등이 있는데, 그런 것들 하려면 기본적인 개발 연구를 가지고 있어야 진입을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는 좀 고민이 필요하고, 그 외에는 대부분 이제 완성된 도면을 가지고 제작하는 제작 사용수를 받아서 제작하는, 그러다 보니까 이 경력도 치열하고 또 이미 기존 거래선들이 다 있는 상태에서 또 새로운 진입하기가 또 쉽지 않고 그런 여러 가지 고민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혁신 부품 국산화, 수출 전기형 부품 국산화, 여러 가지 전략 부품 국산화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고요. 예산도 많이 있고 어느 정도만 되면 이 부분에는 조금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고, 또 부품 국산화는 수익계약 5년 동안 구매 조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산화가 되면 또 5년 동안 또 납품을 할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활용해 볼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 외에 국가벤처 지원 사업부터 해서 많은 여러 가지 제도들은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별표를 해야 하는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보통 개발비의 70~80% 정도, 크게는 100억 정도에서 한 70~80%까지 이렇게 형태에 따라 좀 다릅니다만
많은 정부 지원금 있는 품목을 제가 좀 별도로 표시를 했습니다. 예, 여기까지가 제가 사실 준비하고요. 저는 방산혁신 프로젝트에서 원래 방산공과 방산혁신 프로젝트를 이제 협력했고, 뭐 간단하게 제가 보니까 우리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많은 조언을 구하고 방법을 찾아보면 어떤 길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간단하게 한 김에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려면, 방사를 하려면, 내가 직접 국가부와 다이렉트로, 또는 방사부가 다이렉트로 우리를 하면 되겠죠. 근데 그게 또 간단치 않으면, 이제 하나나 베라지 같은 또 체계업체가 있고, 또 아니면 굉장히 정부에서 다양한 방사업을 지원하는 제도나 기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활용하시면, 어느 정도는 우리가 조금 방향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국가벤처센터가 이렇게 생기기가 거의 10년이 다 된 거라고 있고 또 방사청에서 또 나와 있는 분들도 계시고 또 요즘 방사혁신 플러스도 되고 하지만 이 기관들도 많고 방사의 목숨이 큰데 나에게 체감적으로 돌아오는 부분들은 미미하다. 그래서 제가 오늘 소개시키는 건 이런 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다양한 기관들과 좀 밀접하게 이렇게 방법을 찾아보면 조금 더 새로운 방법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내 하나는 정도 우리는 영향밖에 안 돼 하지만 거기에 맞는 어떤 역할이 있지 않을까. 또 정부와의 연계도 있지만 저희 또 체계업체와 연계성도 있고 하니까 간단하게 아시겠지만 몇 곡조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방산혁신 클러스터가 재작년에 창원이 됐고 작년에 대전되고 올해 우리가 상수가 됐습니다. 예산이 한 500억 정도 됩니다. 이거 제가 설명드릴 게 아닌데 하여튼 이 세무사원 진흥센터를 구축을 한 150억 들여서 천천히 구축하는 거고 다양한 밑에 보시면 여러 가지 시험 장비나 이런 연구 장비를 가지고 우리 업체들이 개발하는 지원하겠다 그런 내용들. 그 다음에 연구소, 구축 운영, 여기 보면 창업자, 발굴 육성 이런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방산혁신 클러스터의 캐치프리즈 내용에 무인 복합 체계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내일 무인 잠수정 작전 중국식도 내일 있습니다. 무인 잠수정 이제 낙동강을 이용해서 제시하면 무인 잠수정 시험도 할 거고요. 다음에 여러 가지 밑에 보시는 기술 문제나 사업화 지원에 대한 여러 가지 제도들도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소재 방산 관련 기관인데요. 방사청 원스톱 지원센터도 있고 국가기술품지원 또 방산육성사업단, 혁신 방산 혁신 클러스터 사업단, 국민국방계획센터 많이 있습니다. 많이 활용을 하셔서 소비의 목적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제가 석장 정도 있는데요. 4차 산업혁명 앞에가 다 연계되는데 이 왜 4차 산업혁명을 했냐. 하도 요즘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이미 국정은 5차 산업혁명으로 들어가자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도 결국 방위산업과의 멀지않은 같이 가고 있는 부분이고 여기 계신 많은 우리 CEO님이나 이분께서 보셨다 아까 전문가시라서 제가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만 이 4차 산업혁명이 우리의 과학기술이나 또 혹은 우리의 생활, 의식, 문화, 세계관의 갈등까지 지배하고 있는 그런 아주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인지하지 못한 사이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시간이 있으니까 5분간 거쳐서 잠시 상대에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책에 나오는 마트가 전기기관을 발명한 게 1700 몇 년입니다. 그러니까 전기를 개발하게 거의 1800년, 100년이 걸렸습니다.
제가 군대 갔다 오니까 3차 산업혁명이 1980년에 컴퓨터가 나왔습니다. 보시면 한 1차에서 2차를 가되 100년이 걸리게 돼서 2차에서 3차를 가면 불과 7, 80년이 걸렸고요. 우리가 말하는 게 구분을 하는 게 이렇습니다. 4차 산업을 가는데 불과 이게 한 4, 50년 더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 산업혁명 주의가 점점 빨라지다 보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과학 기술들 또 엄청나게 발달하고 있지만 생각도 엄청나게 바뀌고 거기에 따른 MZ 세대가 나오듯이 세대 간의 갈등도 많이 생기고 세상이 너무 빠르게 바뀌는 것 같아요. 예전에 농경시대 우리 한 18세기 이럴 때는 이게 하나가 바뀌는데 몇백 년이 걸렸습니다. 100년씩. 그러면 우리 생각, 아버지 세대나 아들 세대나 할배 세대나 생각이 비슷했어요. 그런데 세월이 바뀌면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 형제간에도 이 생각의 차이가 날 정도로 굉장히 빠르게 과학 기술이 발달하다 보니까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환경에 엄청난 영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되고 최근에 들어서 4차 산업혁명이 저희들을 그렇게 했다. RCBM이 내륙간 탄도탄입니다. 근데 RCBM은 우리가 이전 IoT, 클라우드, 빅데이터, 모바일, 요즘 이제 인공지능이 나와서 저희 4차 산업혁명의 키워드를 RCBM, AI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세상이 변할지는 저희 방산도 잘 모르고 여기 있는 여러 가지 4차 산업의 앞으로 미래도 굉장히 급변할 것을 보이고 이게 지금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여러 가지 로봇, 자동차, 컴퓨터, ICT 여러 가지 쓰고 있는 스마트폰 이런 데에 다양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 또 이런 부분들이 우리 생활을 또 편하게 하지만 또 여러 가지 갈등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입니다. 지금도 스티브 잡스가 돌아가셨죠. 애플 폰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자주 인용하는 이건 유튜브 스태프입니다. 2007년에 스티브 잡스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은 최근에 나온 게 아니고 거의 스티브 잡스가 스마트폰을 이게 뭘까요? 하는 순간부터 4차 산업혁명이 시작되었다고 많이 알고 예전에는 이 휴대폰과 카메라와 또 우리 MP3라고 하는 것들 이것들 인터넷 다 따로 없었죠. 근데 이 애플이 나오면서 이 스티브 잡스가 이야기를 하죠. 우리는 MP3와 전화기와 인터넷을 같이 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부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휴대폰이 어마어마한 고성능의 휴대폰이었습니다. 예전에 1946년도가 ENIAC이라는 컴퓨터가 나왔죠. 그 컴퓨터가 컨테이너 하나만에 잡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가지고 있는 우리 이 스마트폰은 우리가 나왔던 3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시대에 나왔던 AT 컴퓨터의 한 1000대 정도의 고성능 컴퓨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문화가 바뀌면서 요즘 젊은 세대들이 태어날 때부터 스마트폰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이 단순히 이 스마트폰에만 익숙해져 있는 게 아니고 그게 다른 생각, 문화, 의식, 사고방식 모든 게 다 녹아들어가 있고 그 저기에서도 요즘 이제 지난달부터 국민도 본격적으로 유행어 문제를 했어요. 예전에는 출퇴근 시간이 있었는데 얘는 4시부터 4시까지 출근해서 8시만 하고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장 큰 경영한 입장에서 가장 큰 업무의 효율입니다. 예전에는 어쨌든 4시에 와서 4시에 일을 하고 갔는데 요즘 애들이 언제 나온지도 모르고 언제 가는지도 모르는데 이런해야 되고 그런 고민들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 어쨌든 결론적으로 4차 산업혁명은 우리 생활에 깊이 들어가 있고 또 우리가 가져가고 있는 뒤에 마지막 장인데요. 이제 4차 산업혁명이 몇 가지 키워드다 알다시피 인공지능, 드론, 자율주행, 양자컴퓨터, 로봇, 도시망 이것들이 각각에 있을 때 얘기보다는 이들이 다 합쳐지면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다 잘 아시겠지만 지금 로봇, 인공지능, 양자컴퓨터 이런 것들이 많이 결합되면 어떻게 될까 그런 생각이
양쪽 컴퓨터가 지금 구글에서는 아마 만들어서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우리가 쓰는 컴퓨터 약 1조 배 정도 발전합니다 그런 것들이 인공지능과 로봇과 결합되어서 어떤 세상 결과 아무도 예측하기 어려운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많은 분들이 전문가시라서 그냥 제가 이렇게 같이 키워드만 고민하고요. 자세한 거는 또 각자 고민해 보시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누수없이 제가 이 방위산업과 사사상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다만 오늘 중소기업 협의회에서 주관하는 이런 강의다 보니까 여기 오신 중소기업 협의회 시의원님들이나 또 많은 분들이 기억을 하시고 또 일을 하시는데 조금이나마 상식적으로나 조금 또 제도적으로나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드렸고요. 또 향후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거나 혹시 제가 힘이 없지만 도움이 될 수 있으면 말씀을 주시면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방위산업과 4차 산업 전반에 관해 유익한 강연을 해주신 노주환 전문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기업 협의회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행사를 공동 개최하는 경운대학교 입학홍보처장님이신 손정식 교수님께서 경운대 소개 및 입학 홍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경운대학교 입학홍보 처장을 맡고 있는 손정식 교수입니다.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제가 제목을 어떻게 다 해야 될지 몰라서 일단 저희들이 그 입학처에서 쓰고 있는 일반적인 용어 입학 설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다름이 아니고 저희가 이제 올해부터 지금 학교에 정상 일반적인 어떤 대학에서의 어떤 학과 체제와 다른 체제를 하나 만들어서 구미 지역 기업들의 재직자 아니면 산업체들과 같이 해야 된다는 어떤 목표에서 대학 편제를 좀 바꿨습니다. 그래서 일단 설명드리기 전에 가까이 계셔서 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대학 소개부터 간단히 소개를 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97년도에 개교를 해서 이제 몇 년 안 있으면 이제 30년이 되는데요. 그동안에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처음에 출발은 이제 공학계열 위주로 출발해서 산업계열 출발했다는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이제 간호보건계열이 만들어지고 사회연구계열로 해서 총 3가지의 그룹핑을 하는 특성화를 만들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지금 계열모집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저희 우측 제일 하단에 보시면 저희들이 이제 미래산업융합계열에서 평생학습 단과대학 체계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때까지는 저희가 이제 재직자라든지 성인학습자에 대한 어떤 학습 체제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굉장히 간과하고 보건계열 학생들을 보고 공대 학생들을 보고 이런 사회안전계열 학생들을 보고 했었는데 이게 이제 코로나 3년을 겪으면서 저희들 내부적으로 축적된 노하우가 뭐가 있냐면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고 온라인으로 어떤 학위를 취득하는 그런 과정에 대한 노하우가 굉장히 많이 축적을 되게 되면서 이런 부분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대학이 30년 가까이 진행하는 동안에 굉장히 많은 성과를 냈습니다. 최근 들어서 대학 혁신지원사업, 산하교육, 선도대학, 소대출, 인사학사업 이런 부분도 있지만 가장 최근에 큰 것들은 2016년에 저희 프라임 사업 대응에 지정을 받아서 그때부터 저희가 항공 분야의 특성화를 집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계기가 됐고요. 그런 동안에 이제 계속 정부사업 지정받으면서 이제 항공 분야를 계속 키워나갔습니다. 키워나가면서 학교 평가에도 굉장히 많은 평가를 받았는데 그 외에도 우리 하단에 보시면 저희들이 이제 외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교육 자본에 대한 어떤 일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 경험상 어떤 특정 학과나 계열을 하나 키우는데 이 경험상 첫 학생을 받아서 졸업생 내보내서 취업을 시키는 과정까지 6년에서 7년 정도 지나야 성과가 나오는 그런 어떤 학교 내의 캠퍼스에 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못 건너편 쪽으로 집중화된 시설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에어로존이라고 해서 항공 쪽 관련 교육 시설들을 다 집중화시켰습니다. 강의원과 연구실, 그 다음에 중간에 보시는 보잉 767 비행기도 하나 나오고요.
그다음에 기술교육원과 무인 이동체에 대한 교육과 그 테스트 배드까지도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그 국토부에서 인증받을 수 있는 5가지 교육기관을 전부 다 올해까지 해서 마지막으로 다 따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얻어내는 것은 비행 조종사를 양성하는 그 비행교육원에 대한 국토부 인증을 받았고요. 지금 쓰고 있는 시설은 무안공항과 영암단체 8주 우리가 사용해서 비행기 조종사를 양성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저희가 그 항공기술교육을 운영함으로써 자체적으로 그 항공전기에 대한 인력을 양성을 하고 있습니다. 16년도부터 시작을 했고요. 같은 해에 시작했는데 지금 국토부에서 마찬가지로 무인비행교육원에 대한 인증을 받았는데 무인기공학과가 이에 대한 내용을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무인기공학과는 이런 무인 항공기의 그 기술교육보다는 R&D 쪽에 훨씬 많은 성과를 내고 있는 학과입니다. 그 경상북도와 국민시 지원을 받아서 이제 지금 이제 뭐 아마 향후에 이제 미래 신공항에 대한 어떤 준비를 하는 개념에서 저희가 그 국토부 지원을 받은 우리가 교통단체 정부교육기관 지원을 받아서 항공단체 쪽 관련 교육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주말에 화면 보시면 저게 그 교육장인데요. 화면에 전부 다 김포공항과 인천공항 모든 공항들의 공공시설을 할 수 있고 그 관제교육을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시뮬레이션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 최초 이제 국토부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마지막 5번째에 항공보안교육원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문교육기관을 인정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 외에도 그 민기 아까 R&D 쪽으로 굉장히 많은 성과를 내고 있다고 했는데요. 입구 쪽에 보시면 이렇게 큰 그 복합 환경 실험동이 있는데 큰 동이 들어가 있습니다. 큰 동이 지금 바람 성비를 보시면 시속 한 140km, 최소 한 40m 정도의 바람을 해서 이 안에서 이제 풍력 그 드론이라든지 무인 자체의 어떤 그 자체 성능 시험이라든지 자체 유지 성능 이런 것들까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도입한 우리 767안에서는 그 항공종합실습교육센터를 운영해서 실제 실물 비행기 안에서 저희가 그 전기 실습이라든지 그 옛날에 화물칸이었죠. 비행기 하단에 있는 화물칸을 강의실로 개조해서 저기서 기체 실습 교육하고 내부에서 성무 실습 교육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꾸 항공 쪽만 얘기하니까 저희가 이제 항공 쪽만 인구를 생각하시는데 사실 저희 단어보건교육이 굉장히 강력한 그 성과를 가지고 있는데요. 단어보건교육 중에 단어학과가 저희가 대국교육에서 로직단위가 제일 큽니다. 가장 많은 인원을 놓고 교육을 시켜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성과에서 이제 군사학과에서 이제 뭐 장비로서 대통령을 받는 상태라든지 정비대의 수차기능실이라든지 공무조종사를 배출하는 실직이라든지 공무계의 정부 수습이 나왔다든지 이런 실직들은 매년 하나 쌓아나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취업 현황에서 지금 이제 정비 쪽에 이제 실적이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지금 최근 들어서 올해 이제 대한항공에 시작해서 그 LCC 항공사와 공무장 장교까지 이렇게 매출한 실적이 있는데 사실 뭐 대한항공 뭐 몇 명 보는 게 뭐 그 대단하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공학기업에서 졸업해서 삼성전자나 LC전자 가는 정도의 효과가 항공진 쪽에 졸업하는 학생들이 대한항공에 취업하는 그런 효과가 마찬가지입니다. 그 외에도 이제 지금 이제 유기자, 비행기 조종사로 매출해서 점점 늘어나고 있고요. 공무조종자로 있는 학생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자주 오셨던 화면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대구경북 신공항이 지금 계획되고 있는데요. 제 학교 위치가 직선거리를 한 번만 되면 한 10km밖에 안 되더라고요. 비행기가 떠오르면 바로 밑에서 볼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특히나 저기에 대한 어떤 교육이라든지 이런 관심도가 훨씬 더 높아지고 저희가 여기에서 이제 이 공항에 결석이 속에 있는 조종사, 비행기 승무원, 그 다음에 정비사, 그 다음에 교통물류,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관제까지 그러니까 필요한 인력들을 우리가 배출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뭐 학교마다 특성에 지원을 한다라고 하고 굉장히 많은 내용을 설명하고 거기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의생분하고는 지금 저희들 이제 드론 쪽이라든지 그다음에 MRO 쪽, 시공분하고 이런 쪽들인데 저희들 사업을 준비하고 교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항공학과나
여러 관점에서 저희가 이제 실적을 많이 내보고 있습니다. 실적을 이제 모시고 설명드리는 내용은 여기서부터입니다. 처음에 출발할 때 말씀드렸듯이 미래융합 미래융합 계열로서 우리가 평생 학습 단과대학을 설립을 하고 이제 온라인에 대한 어떤 학습 성과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학생들에 대한 어떤 재직자, 성인학습자, 기업들에 대한 어떤 재직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겠다는 계획을 잡고 준비를 했습니다. 저희가 준비를 했을 때 취업에 대한 고민과 진학에 대한 고민이 있다는 것을 저희가 그동안 굉장히 많이 간과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진학에 대한 시장이 저희가 그쪽 시장이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최근에 코로나 팬데믹 때부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취업을 할까 진학을 할까 그런 학생들이 많았다고 그걸 우리가 파악을 하고 이학습 병행이 가능한 프로그램을 이미 다른 대학에서 운영하고 있었는데 지금 그렇게 관심을 보이지 않았던 것을 꾸린 걸로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미래산업융합계열을 만들고 평생학습단과 이제 대상을 이제 특성화거나 마이스터고를 졸업한 상태 재직자 또는 이미 졸업한 지 됐지만 다시 이제 전공에 대한 재교육이 필요한 성인학습자 대상으로서 저희가 뽑기를 했고요. 선취의 국악습 미래학습 병행 목적으로 4년제 학습 치료를 할 수 있도록 지금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했습니다. 제 장점으로는요, 일단은 저희가 처음에 이제 늦게 뛰어든 시장이기 때문에 굉장히 공격적인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해서 저희들 뽑기는 수능 50 뽑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평제를 야간에다 배치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학생들 지원이 가능하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 주로 주변에서 산업체에서 요구하는 7개 전공 외에도 소프트웨어 융합에 야간까지 해서 총 8개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만들었고요. 온라인 중심으로 해서 부담을 줄이고 꼭 대면수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주말이라든지 그걸 운영하도록 준비를 했고요. 무엇보다도 지금 출발장에서 장학 혜택을 굉장히 많이 늘렸습니다. 그래서 수시모집 때는 지원자격이 이게 인생학습자 전형이라고 해서 나이와 재직에 대한 자격이 있었는데 정시 때는 이에 대한 자격이 없습니다. 자격이 없고요. 유지조건도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이미 타대학에서 하고 있었다는 거, 그러니까 대학학과나 일학습병이나 조기 취업병 대학학과, 그 다음에 피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유지적으로 있었습니다. 기업에 대한 부담도 있었고요. 저희들은 저희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기업의 부담이 없고 유지적으로 없고 없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올해 계열로 들어왔기 때문에 일반 계열로 들어온 학생과 미래산업융합 계열로 들어온 학생들이 첫 학기가 지나고 나면 전공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제 전공 선택과 전공까지도 동시에 풀리기 때문에 이때 이제 미래산업융합 계열은 일반 계열 학생들도 넣을 수 있다고 기대는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이게 재직자와 성인학습자만 전과가 가능하게 있기 때문에 입학의 입장에서는 일반 계열로 들어오나 미래산업융합 계열로 들어오나 저희가 한 학기가 맞춰야 전공 받아들이는 만들어놨습니다. 장학입니다. 총장님하고 결정해서 본격적인 장학을 처음에 출발하자라고 해서 1학년, 2학년까지 100% 전면 장학을 실시하고요. 3학년, 4학년까지는 50% 장학을 준비하자라고 했습니다. 국가장학도 신청 가능하고요. 교내장학은 대장학 수요를 가능하도록 하고, 고졸 후학습 장학도 신청하도록, 왜냐하면 정규학생이기 때문에 이 모두가 다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외에도 지원하는 장학도 다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온라인 위주의 어떤 수업을 하고 꼭 필요한 실습들만 연습을 하자라는 취지로 했고요. 전담 교수가 학사관리를 하게끔 진행해왔습니다. 적어도 30명에서 40명 단위의 전담 교수님들이 학생들을 관리하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신입생이고요. 지금부터는 다시 편입생에 대해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이제 어차피 신입생과 편입생 모집을 동시에 진행해야 되는데 똑같이 이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특정 학과에 가능한 부분에 대한 계열을 빼서 만든 총 12개를 저희가 선정을 해서 올해 출발합니다. 그래서 학사기상, 전문학사 또는 학사기상을 뽑아서 저희들이 4년제 학생 시도를 목적으로 하고 있고요. 이것도 12개 학과로 하고 온라인 수업 중심으로 할 겁니다. 장학도 마찬가지로 줄 건데 여기에 대해서 장학은 3학년 때 전면
기간에, 그러니까 수학 기간의 절반은 전면 장학을 주고 나머지는 50% 장학을 주겠다라고 지금 결정을 하고 출발을 시켰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교육장학까지도 다 수혜가 가능하게끔 만들어놨습니다. 수업 관리는 마찬가지로 온라인 중심으로 하고 있고요. 전남 교수님이 붙여서 관리를 하도록 할 겁니다. 무엇보다도 저희가 이렇게 출발하는 것은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의 노력을 하고 그런 확신감을 가지고 있고 이게 완성돼서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질 때는 또 한 3, 4년이 걸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체에서 지금 여러 가지의 이미 전문대학과 다른 타대학과 수용하신 제도도 있겠지만 저희가 저희 쪽에 전공 특성화된 부분을 더 가깝게 열어서 이런 걸 운영하겠다라고 저희가 노력의 의지를 보여드리기 때문에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많은 제시자들이 저희한테 지원을 하셔서 혜택을 보실 수 있도록 공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제27회 경영진 CEO 세미나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더 발전하는 공익중소기업협의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인 참여와 끊임없는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테이블 위에 K포인트 2714 채용 자격, 전환 및 영어 사업에 관한 유인물이 올려져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각 모니터에 연락 주시면 상세한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 오케이, 다. 화이팅 안 할까요? 하나, 둘, 셋, 준비. 화이팅! 화이팅!